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초선 때부터 절대 듣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 대표는 흔히 초선 시절 다섯 눈치 봐가면서 공천받는데 지장 있지 않겠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공천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명분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래야만 계파가 없어질 수 있고 또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위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김종인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20대 초선들이 진짜 이 말을 들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력 지향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 지도부 때문에 또는 그 윗선 때문에 낙선했다. 새누리당 김용호 상임고문이 한 얘기입니다. 김용호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 이야기 나오고 한 달 지나고도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무슨 비상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공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으로만 위기를 외치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을 지적하는 발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세상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권은 툭하면 비상, 위기를 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상의 일상화, 위기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상이 일상화되다 보면 비상 상황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지도부의 이름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 당당한 시민이다.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혀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 경찰이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습니다만 이 남매가 완강히 부인해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요. 경찰이 취재진을 상대로 모자이크를 부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굳이 경찰이 이를 막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기준에 의해서 얼굴 공개가 이루어져야지 용의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의 얼굴 공개 기준이 일관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부터라도 일관성을 견지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국가부채도 공식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국은행 부채를 합하면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10.7% 급증한 59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국민 1인당 1166만 원꼴로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거 자체가 중앙은행의 빚은 이제 누락시킨 거죠. 예.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약 477조 원.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치면은 1067조 원이 됩니다. 기재부가 발행하는 재정동향 5월호에 보면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574조 9천억 원, 지난해 정부 부채 556조에 비해서 석 달 사이에 한 18조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5월 현재 정부 부채가 612조 원 정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은행 부채까지 합치면은 국가 부채가 1200조 원 정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 부채 통계에서 한국은행 빚이 제외된 이유는요,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원래 2006년까지는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로 공공부에 속했었는데 2007년부터는 독립성을 이유로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돼서 공공기관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국가부채에 넣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의 채무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가계부채도 1200조, 국가부채도 1200조. 좀 갑갑한 결론이 나네요. 예. 자, 김영란법 관련해서 어제는 유통업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류업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류업계도 위축된다? 비슷하죠. 소주 한두 병 먹는 게 위축되나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좀 비상이 걸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식대가 3만 원 넘게 되면 안 되고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 상하에 10만 원인데 예. 문제는 이제 고급 술이죠. 위스키. 예. 이거 안 그래도 이미 침체 국면이 위스키 시장에 찬물기 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대인 경험이 있습니다. 접대비 실명제요. 그때 2004년도에 시행했었을 때 몸살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 50만 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날짜 금액, 접대 장소, 접대 목적 다 이걸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수증 쪼개기로 싫어져서 2009년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하.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스키나 와인같이 단가가 높은 주류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다만 소주 맥주에는 큰 영향은 없을 텐데 이게 식사로 잡히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요즘 소맥 한 세트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가고요. 예. 식사하면은 뭐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면 3만 원 훌쩍 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아침에 삼겹살 얘기하니까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네요. 예. 자, 최저임금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여기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 예, 맨 처음 열정페이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법을 이거 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열정페이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선 거 아주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근로자가 63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젊은 대학생들인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끙끙 앓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너 아니더라 일할 사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주가 사법 처리된 경우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하고 사업자하고 3자 대면을 한다는 겁니다. 예. 사장님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결국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7월까지 석 달간 익명 게시판으로 제보받은 뒤 위반이 확인된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하고 익명 게시판 운영을 통하는 감독을 강화하고 인턴 표준 협약서 보급하는 거 국회에도 무보수 인턴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예.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청년 인턴들 신고하세요. 그래야지요. 예. 네. 자, 혜태제과가 허니버터 칩에 성공을 등에 업고서 오늘 증시에 상장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옛날에 상장됐었다 폐지되는 거죠? 예, 혜태제과가 옛날 2001년도 11월 달에 상장 폐지됐죠. 예. 15년 만에 다시 등극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2007년하고 12년도에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허니버터 칩의 뭐랄까 대박이라고 할까요? 예. 그 덕분에 이번에 상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 전년보다 90.7%, 당기 순이익이 295% 막 뛰니까 지금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공장도 새로 지었대요. 제2공장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변덕스러운 입맛이죠. 예. 제2의 꼬꼬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하여튼 이거는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두산이 드디어 4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제 SK전에서 홈런을 5개나 쳤어요. 예? 예, 한 경기에 홈런 5개를 몰아쳤습니다. 예. 이 두산이 4연패 중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SK를 만나서 과연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이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예. 파워에서 두산이 SK를 압도했습니다. 이 안타를 두 팀이 똑같이 13개를 쳤거든요. 예. 홈런이 두산이 5개, SK가 1개였습니다. 홈런에서 승부가 갈렸고요. 예. 11대 7로 두산이 역전승을 했는데 어제 볼만했겠네요. 예. 예. 이 김재환 선수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 김재환 선수 투런 홈런을 2개나 터뜨리면서 홈런 10개, LG의 히메네스 선수를 제치고 홈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재환 선수, 이게 시즌 2자릿수 홈런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활짝 핀 거죠. 2008년에 프로에 데뷔했거든요. 이 홈런 2자릿수, 그러니까 홈런 10개 이상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예. 시즌 타율이 4할 1푼 3리인데 5월 들어서만 타율 5할 6푼 7리를 기록하면서 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이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두산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근데 두산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프로야구 전체로 봐도 반갑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박병호, 이대호 같은 이 홈런 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마다 이 국내 프로야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매번 있었거든요. 예. 조금만 더 멀리 올라가면은 이승효 선수가 일본으로 가니까 김태균 선수가 나왔고요. 김태균 선수 가니까 이대호 선수 가니까 이 박병호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끊이지 않고 국내 프로야구에서 홈런 타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한국 프로야구 전체로 봐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예, 메이저리그에서도 어제 우리 선수들 활약이 이어졌는데 이대호 선수도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그러죠? 예,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가 어제 이 3타수 2안타 볼넷 1개를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 2할 8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3번 나와서 3번 다 이 출루에 성공했고요. 이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도 어제 이 신시내티전에서 6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는데 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경기가 8시 10분에 조금 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볼티모어와 미네소타가 9시 10분, 또 이 오트만 선수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와 LA 엔젤스가 11시 5분에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프로축구 성남FC하고 FC 서울의 경기에서 10억 원 내기를 걸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축구 마케팅 또 SNS 마케팅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성남 FC와 FC 서울의 경기가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억 원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예. 이 10억 원이 어떤 돈이냐면은 이 성남이 패하면은 장기 채무자의 빚 10억 원을 매입해서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서울이 지면은 이 성남이 5억 원을 댈 테니까 서울시가 나머지 5억 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네, 이 채무자 탕감 비용은 10억 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이 시중에서 원금의 1%에 팔리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10억 원 내기를 구단주가 한다는 거 이 프로축구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이 FC 서울은 이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단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이 사회 공헌 활동을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FC 서울이 밝혔기 때문에 이 10억 원 내기 제안은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전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지금 시각 8시 32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난 구간에서 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방면 여의 2교 2차로 3차로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 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도산대로 사거리 하위차로에서 차량 간에 부딪힌 사고 일어났습니다. 사가정도도 장안동 3거리에서 장안교 방면 하위차로에서 택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로 서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경인로는 마포대교 방면 온수 입구부터 개봉사거리, 도림교부터 물레동사거리 구간, 다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로 지나 서울교 북단까지 길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필리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같은 날에 치러졌다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 로드리고 두테르테 시장이 큰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인데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이 당선자 우리가 이분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른바 필리핀판 트럼프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신 필리핀 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신입니다. 예. 필리핀 대통령이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네, 임기 6년의 단임제입니다, 여기는. 6년 단임제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6년 단임제인데 이번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이 당선자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테르테 당선인은 올해 71세로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다바오라는 도시의 현직 시장 출신입니다. 예. 예, 일찍이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10년간 다바오시 검찰청 검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요. 예. 1988년부터 임기 3년의 시장을 지금까지 7번 당선된 7선 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도 많은 그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이 당선인은 범죄 퇴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다바오시는 지금 범죄가 없는 도시로 지금 유명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흔히 그 징벌자 이런 그 별명이 있고요. 예. 또 옛날에 그 헐리우드 영화에 그 더티 헬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테르테 헬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약간 특이한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에 말이에요. 네. 특이한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단순하게 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 뭐 이런 얘기만 해서 이렇게 필리핀판 트럼프라고 불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평소 언행이 거침이 없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튀는 말씀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개인의 사생활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10만 명을 처형해서 마닐라 바다에 빠뜨려서 고기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지만 이 필리핀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유권자들한테는 좀 어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뭐 마약상을 수용한 장례식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뽑힌 이유는 그만큼 필리핀 국민들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범죄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그 필리핀이 아직은 이 아세안 내에서도 국민 소득이 좀 3,000불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경제적으로 개발 도상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 물론 그 빈부격차가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가난, 부패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일반 국민들의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이 종합해서 두테르테 당선인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이 또한 당선된 또 다른 이유 중에 그 필리핀도요. 일본도 사실 그런 형상이 굉장히 강한데 왜 그 뭐 흔히 정치 뭐 명문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네네. 말로 한다면 사실은 권력을 세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필리핀 국민들이 그 권력 세습 필리핀의 권력 세습 현상, 예, 뭐 아퀴노라든지 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문가 기반 출신의 명문가 출신의 이런 정치인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만 이 두테르테 당선인도 그 부친이 주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당선을 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7선 했다고 7선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3선을 한 이후에는 본인의 본인은 이제 하원 의원도 하고 또 부시장을 하면서 자기의 딸이 또 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리핀 내에서 독특한 그런 정치 환경인데 그러한 그 세습 정치를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엔타이 다이내스티 법안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해서 이런 가문의 세습에 대해서는 필리핀 국민들도 굉장히 그 반감이 크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도 어느 순간에는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근데 그 총선도 있었나요 이번에? 이번 선거는요. 그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이 나라 선거 특징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각각 투표를 합니다. 러닝메이트가 아니다 이거죠. 러닝메이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 지자체 그래서 총 18,000여 직위에 대한 그런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한꺼번에 확 바꿨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군요. 부통령은 그 마르코스의 아들이 나왔다 그러던데. 네, 지금 여당인 그 여성 부통령 후보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 상원 의원입니다. 현재 상원 의원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아직 이 선거가 개표가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 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95% 이상 지금 개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여서 지금 선거 결과가 표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르코스 상원 의원이 2등이고요. 여당 후보가 몇십만 표 차이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자, 제가 그리고 이 두테르테 이 당선자, 범죄,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범죄에 그렇게 척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교민들이요, 필리핀에 계신 교민들도, 대산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그게 어떻게 우리 교민들도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 교민사회와 함께 한국인이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의 공권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범죄 퇴치를 최우선시하는 그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범죄인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사실 그리고 김 대사님도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참 가까웠잖아요. 장충체육관 제 기억으로는요. 장충체육관은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필리핀이 지어줬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죠? 네, 필리핀은 1950년 우리 이제 그 6.25 동란이 났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이제 파병을 해준 파병국 16개국 중에 가장 가까운 그 파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도 지금 그 장충체육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가 건설 사업에 필리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외교적인 측면이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지금 그 필리핀 외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퀴노 정부로서는 그 친미 정책을 해서 미국하고 가장 그 가까운 그 방위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남중국해 문제를 위해서는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굉장한 대립이 지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그 외교 정책에서 아직 여러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약간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의 그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 변화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 필리핀 김재신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지난 주말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다면 돌아올 주말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인데 바로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기념일은 있는데 매년 교권 침해 사례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교권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교권이 많이 추락을 했어요. 예? 중국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 나돌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온갖 교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성추행, 폭행,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교실이 돼버릴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그 교사분들이 그래서 교직 떠나는 분들이 많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교권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죠. 그 교사의 권위 맞아요. 또는 이제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이제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었으니까. 이제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도 서울에 있는 모 학교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교무실에서 집단 폭행을 해서 폐교된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교사가 스승으로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참 쓰기가 좀 어렵게 돼버린 이제 세태인데요.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만 인지되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무척 그분 며칠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진학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가 와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가 조금 그래서 진하게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교사 면전에서 정한되면 선생 질이나 시키죠. 이랬다는 거죠. 그 소리를 전하면서 그 비감해 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할 말 없음. 예. 근데 이게 근데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스승의 역할은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스승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이 자충 또는 이제 차차옹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그 재정일치 사회의 무격 무당 이런 사람들을 자충이라고 했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는 중, 하나는 스승 이 말이라고 합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예,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말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삼국사계 이제 신라의 왕호 중에서 차차옹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이 그게 이제 같은 어원이다. 전부 이제 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급으로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높이 평가하는. 요즘은 이제 뭐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은 이제 존경해도 선생님은 존경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같은 급으로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인생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제, 종교적 구원 이런 것까지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쓸 때 이제 스승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위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의미까지 포함되는 그건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저도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라는 게 엄청나게 맞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은 정 박사님도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냐 아니냐에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스승과 교사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교사도 그렇게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근대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스승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쓰지만 군은 따로 있지만 사와 부는 본래가 일체였어요. 농사 지을 때 따로 선생 모시고 농사 짓는 법 배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한테 배우고 형한테 배우고 그때 맞아가면서 배우고 야단 맞아가면서 배우고 이랬으니까 대다수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지를 못했죠. 절대 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였었고요. 대체로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런 이제 중국 고대에서나 이제 일본에서나 우리에게는 이게 이런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스승, 훌륭한 스승 그러면은 한국에서 예를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국 역사상 훌륭한 스승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 기억이 저도 잘 안 나고요. 그렇죠. 꼭 들으면 헬렌 켈러의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지. 이제 근대 교육 시스템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주로 도제식으로 보통 이제 글 공부만이 아니라 기술 교육이라 하더라도 도제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10살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그 스승 찾아가서 그 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능을 익히는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훈현 바둑 구단. 7살인가요? 6살 때 떠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스승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바둑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승이에요. 부모 역할의 반 이상을 대신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무섭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중세에는. 그러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이런 식의 뭐랄까요 가정에서 데리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라는 이제 독립된 교육 공간이 생기고 교사 하나에 적으면 20명, 많으면 심지어 5, 60명까지 몰아놓는 이제 이런 교실에 몰아놓는 이런 수직적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이제 자유로만 가르칠 수 없게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일부는 차별받고 일부는 매맞고 일부는 욕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아니에요 사실. 전 박사님이랑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근데 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100명이었었어요. 그렇죠. 저 6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70명, 8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때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은 일제시강점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또 심지어 교사의 초등학생
여학생 성추행 사건 이런 걸도 1920년대에 일어나서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신문에는 도색교원 사건 이래가지고 이제 보도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죠. 그렇군요. 근데 특히나 이제 더 이런 학교 문화가 더 좀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유독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식민지가 근대 교육의 이제 본격화와 식민지 상황이라는 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샤베르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칼차고 가르치는 이제 주의다. 교사가 1919년 이전에는 칼차고 교단에 섰거든요. 대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은 폭력과 위력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통치 이념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시기에 교사가 교사로서가 아니라 군 장교로서 이제 뭐 훈련병들을 대하듯이 좀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더 일반화된 것 같고요. 뭐 때리는 문화는 저 김홍도의 저 서당 그림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그 계몽이나 캠페인으로 될 성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교실에서의 대우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좀 의미를 가지느냐를 다시 좀 상기해야 되고요. 저는 뭐 교사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회적 처우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우가 나쁘다 보면 이제 부모들이 교사를 깔보고요. 부모들이 교사를 깔보면 학생들이 교사를 깔보죠. 학생들이 교사를 깔보는데 어떻게 이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되지도 인품으로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 전체로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교사들 스스로도 이제 이미 이제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 가부장적 교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좀 판단하고 좀 더 수평적인 그런 이제 사제관계를 맺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스승의 날 진짜 어떤 스승의 날이 이번에 마침이라 그래야 되나? 일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좀 대접하고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용 역사학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보람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